내 이름은 준호. 올해 44시고 결혼한 지는 12년 됐어요. 아내 유정이랑은 대기업 다닐 때 사내 연애로 만났죠.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운 성격이라 며느리 고르실 때 신중했는데 유정이는 유독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별일 없었어요.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지셨단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중환자실, 고혈압에 당뇨, 거기다 뇌경색까지 겹쳐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전화라도 자주 드릴 걸. 명절엔 꼭 내려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병실을 지켰죠. 근데 신기하게도 유정이가 유독 열심이었어요. 간호도 꼼꼼히 하고 간병인까지 자청해서 붙였죠. 괜찮아, 여보. 나라도 도와야지. 그 말 들었을 땐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깜빡이며 유정을 보는 그 눈빛. 말은 못하지만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 그리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하루는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죠. 아드님, 제가 괜한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 며느리 병실에 혼자 있을 땐 태도가 좀 달라요. 그때부터였어요.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진 게.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무엇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땐 태도가 다르다는 그 말. 처음엔 그냥 예민한 오해라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 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유정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갔을 땐 유정이가 뒤돌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요. 뭐해? 아, 엄마 이마 식혀드렸어. 갑자기 열이 오르시는 것 같아서.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똑바로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눈빛에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병실 CCTV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병원에 요청해 며칠치 영상을 받아봤죠. 처음 이틀은 별거 없었어요. 간병인과 교대하는 모습, 식사 챙기고 약 주는 장면.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유정이가 병실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이제 좀 말 들어야지, 어머니. 괜히 헛소문 퍼뜨리시면 곤란해지는 건 어머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손에 쥔 주사기 하나를 꺼냈죠. 내용물은 병원에서 처방된 진통제. 많이 아프시죠? 아들 앞에선 그만 좀 아픈 척하세요.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엄마를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마다. 다음 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님 어르신 앞에서만 목소리 낮추고 혼자 있을 땐 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해요. 심지어 약도 가끔 임의로 조절하시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혼자 눈물 흘리시고 어떤 날은 유정이만 보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미세하게나마 뭔가를 말하려는 듯이. 그 입모양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살려줘. 어머니가 살려줘라는 입모양을 한 그날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분명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느낀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너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나는 증거가 없었어요. CCTV는 다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정황일 뿐이었고 유정이는 겉으론 늘 헌신적인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병원 측과 상의해서 어머니 병실에 비밀 녹음을 설치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도 조용히 협조해 주셨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녹음됐습니다. 왜 아직도 버티세요, 어머니? 그만 가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고 오히려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기계 같은 어조였죠.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들고 여동생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위험해.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수진이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곧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여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결혼 전부터 좀 이상했어. 뭐? 왜 그걸 이제 말해?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엄마도 너 행복하라고 아무 말 안 하신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아오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다시 입술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녹음 경찰에. 놀랍게도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계셨고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한 사람의 전사였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경찰서에 가기 전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어떻게 될까? 그 친구는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적 학대, 약물 남용 의혹까지 있으면 형사 고소 가능성 충분해. 다만 어머니 상태가 핵심이야. 직접 진술이 어렵다면 주변 진술과 자료로 입증해야 해. 그날 밤 간병인 아주머니께 따로 부탁드렸어요. 아주머니께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내 유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일단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했어요. 어머님이 최근 이상행동에 민감해 하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신 듯하고요. 새로 조용한 병실로 옮기고 싶어요. 주변 간호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협조적이었어요. 새 병실로 옮긴 뒤부터는 유정이에게 병문안을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죠. 그녀는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제가 회사 일 핑계를 대니 의심 없이 수긍했어요. 그럼 뭐 나도 그동안 좀 쉴 수 있겠네. 그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며칠 뒤 나는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주요 내용은 상습적 정신적 학대 및 간병 중 약물 사용 의혹, 증거로는 음성 파일, CCTV 캡처, 간병인 진술서까지 포함했죠. 경찰은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유정에게 연락이 갔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한 그런 눈빛. 좋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녀는 다음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면담 요청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면담은 불가합니다. 당신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또 한 번 입술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아주 또렷하게.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고 버틴 우리 엄마. 그분의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유정이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죠.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 씌워졌다. 시어머니 간병에 헌신했으나 시댁의 모함에 시달려왔다. 인터뷰를 꾸며가며 피해자인 척 행동했어요. SNS에 시어머니와 다정했던 사진도 일부러 올리며 대중의 동정을 끌어내려 했죠. 댓글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며느리 고생했는데 너무하네. 진짜 나쁜 건 시댁이네. 저건 학대가 아니라 갈등이야. 그걸 보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사실대로 다 밝힐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기자 한 명을 조용히 만났어요. 병원 측의 동의 하에 어머니 상태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죠. 단, 진실만 전달하되 유정에 대한 감정적 묘사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기사 하나가 조용히 떴어요. 병실 속 목소리, 그 침묵의 경고. 일부 며느리 간병 중 학대 의혹 고소 접수. 이 기사 하나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중은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했고 무조건적인 감정 소비를 멈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병원 약제 관리 기록이 확인됐고 놀랍게도 며느리 유정이 임의로 약을 조정했던 흔적이 나왔어요. 게다가 간병인과의 통화 녹음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내용도 확인됐죠. 내가 안 나서면 저 집 구석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말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결정타였죠. 경찰은 곧 유정에게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보냈고 그녀는 끝내 출두를 거부했어요. 대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진술 불가라며 시간을 벌려 했죠. 그 시점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오빠, 이제 엄마가 직접 말할 차례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사와 상담해 의사 표현 능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 간단한 문장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어머니 앞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가져다 놓았어요. 마커를 손에 쥐어드렸죠. 처음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 가셨어요. 다 들었어. 내가 증인.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게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써내려간 단어 하나하나에 그간의 침묵이 담겨 있었어요. 다 들었어. 내가 증인. 이 문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자신을 학대했던 상대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반격이자 선언이었죠. 의사는 의료 기록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명확히 의식이 있음으로 확인된다고 했고 보드에 쓴 문장 역시 법적 참고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주었어요. 나는 그 내용을 곧장 경찰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 엄마 말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정은 계속해서 병원 출입을 시도했지만 나는 병원에 접근 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녀는 병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녀는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멈추면 나도 더 이상 안 건드릴게. 오히려 당신이 다치면 어쩔 건데? 그 문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나는 그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했어요. 협박죄로 추가 고발도 진행됐고 경찰은 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유정은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을 몰래 명예 이전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불과 한 달 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어머니는 벌써 반신불수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실 때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인감도장까지 위조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을 넘어서 계획된 상속 사기였던 거죠. 경찰도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방향을 확대했어요. 그제야 세상이 조금씩 우리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또 한 줄을 써주셨어요. 이제 무서운 거 없어. 나는 그 말을 보며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정은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주요 혐의는 정신적 학대, 상속 사기 미수, 협박 및 의료법 위반. 처음엔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그녀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조사 도중 그녀가 했다는 말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어요.
나는 그냥 그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그동안 엄마가 내 앞에선 괜찮다며 유정 칭찬까지 하던 그 순간들이